이 방을 나가시면 뼈도 못 추리십니다.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있었던 기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의 은혜, 선비의 길, 인의 마음. 조선 중기 단풍이 가장 붉게 물드는 가을 무렵 강원도 깊은 산길을 따라 한양으로 향하는 젊은 선비 김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은 얇은 비단옷만큼이나 가벼웠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을 꿈꾸는 가난한 유생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보찜에는 책 몇 권과 낡은 필통,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쌀로 빚은 주먹밥 3덩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그의 마음까지 갉아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천지 만물에 대한 따뜻한 연민, 곧 유학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인을 본능적으로 실천하는 이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일지언정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귀한 것을 어찌 잊으리요. 그가 걷는 길은 깊고 험했습니다. 해는 일찌감치 서산에 걸터 앉았고 숲은 회색빛 장막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남은 주먹밥을 꺼내 허기를 달래려 했으나 문득 눈앞에 깡마른 다람쥐 한 마리가 겁에 질린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고 측은했습니다. 김진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지막 주먹밥 절반을 떼어 작은 나뭇잎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너도 배가 고픈 게로구나. 자, 이걸 먹고 어미에게로 무사히 돌아가거라. 자신의 남은 허기보다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떼어 몇 리를 걸었을까. 평화롭던 산속의 정적이 섬뜩하고 고통스러운 짐승의 비명소리로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기잉, 깅, 으르릉.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 어린 존재의 간절한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절규로 들렸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핏물이 흥건한 땅 위에서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굵은 밧줄 올무에 앞발이 걸려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앞발에 걸린 올무는 더욱 단단히 근육과 살을 파고들었고 이미 뼈가 으스러졌을지도 모를 만큼 부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덫이로구나. 김선비는 급히 몸을 낮추었으나 어린 호랑이는 본능적인 공포로 인해 그르렁거리며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진 물건 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것으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숙이 간직했던 과거 시험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두었던 귀하디귀한 지혈제 가루를 꺼내어 호랑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상처를 순식간에 아물게 하는 영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만히 있거라. 움직이면 더 아플 뿐이다. 김선비는 침착하게 호랑이의 경계를 풀면서 조심스럽게 올무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올무가 살을 파고든 자리에는 상처가 깊었고 선비는 아낌없이 지혈제 가루를 상처 위에 뿌렸습니다. 지혈제는 순식간에 피를 먹게 했으나 그 고통은 어린 호랑이에게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선비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공격적인 울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대강 싸맨 후
김선비는 호랑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어미에게 가거라. 다음부터는 사람 다니는 길에는 얼씬도 말거라.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끼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긴 한숨을 내쉬며 흙이 묻은 손을 털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끼 호랑이가 사라진 직후 온 산이 갑자기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산짐승의 움직임이나 풀벌레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사방이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덮을 정도였으나 이내 선비의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 위까지 뒤덮어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분명 아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김선비는 자신이 걸어온 방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미로처럼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며 선비를 가두었습니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운다면 과거 시험장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차갑고 푸르스름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피어오른 등불처럼 몽환적이고 기이한 빛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비는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깊은 산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고래등처럼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고도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붉은 칠이 벗겨진 채였지만 집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신비로운 공간 같았습니다. 선비가 솟을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려 하기도 전에 거대한 솟을대문이 마치 선비를 기다렸다는 듯 스르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선비의 등에 왠지 모를 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으리으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의 기척은커녕 개 짖는 소리, 바람소리 하나 없이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숨막히게 고혹적인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안채 쪽에서 그림자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소복에 가까운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달빛을 받아 창백한 피부가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선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서늘했으나 묘하게 귓가를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여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처지에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긴 여정으로 지친 몸을 씻으라며 이미아궁이 가마솥에 데워져 준비된 따뜻한 목욕물을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물의 온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비의 지친 근육을 풀어주기에 적당했습니다. 선비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채 문득 자신을 맞이했던 고혹적인 여인의 잔영을 떠올렸습니다. 어찌 저리도 고운 여인이 험한 산중에 홀로 머무는 것일까? 일순간 속세의 욕정이 삿된 마음처럼 피어올랐으나 선비는 과거를 앞둔 유생이 감히 망측한 생각을 품다니 라며 스스로 흠칫 놀라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찬물 한 바가지를 머리에 끼얹어 마음을 단속하고 고단했던 몸을 마저 씻은 후 여인이 준비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개운한 몸으로 가장 따뜻해 보이는 방에 앉자 여인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평소 가난한 선비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육회, 기름진 산적, 그리고 큼지막한 생선구이 등 육류 위주의 음식이 수북했습니다. 산속이라 마땅히 드릴 것이 고기뿐이라 송구합니다. 허기를 달래시지요. 여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선비의 눈에는 밥상 위에 풀포기 하나 없는 것이 못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입에 넣었으나 왠지 모르게 음식에서는 은은한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이 술잔을 채워줄 때였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손은 놀랍도록 하얗고 섬세했지만 손톱만은 맹수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순간 여인의 정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헌데 선비님 옷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나던데 오시는 길에 무서운 짐승이라도 만나셨습니까?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도 씻기지 않은 피냄새를 맡는 여인에게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새 옷의 소매 아래로 자신의 손을 감추었습니다. 아직 지혈제 가루의 냄새와 호랑이 피가 묻었던 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방바닥은 엉덩이를 붙이기 힘들 만큼 뜨거웠고 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필시 유물이거나 혹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일 것이다. 이 뜨거운 방은 나를 쪄 죽이려는 수작이 아닌가. 선비는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며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문지방 옆에 단정하게 벗어두었던 집신 한 켤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비님, 주무시면 아니 됩니다. 고단하셔도 한 잔 더 드시지요. 여인은 선비가 졸 때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팔뚝을 넘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떨었고 마침내 맨발로라도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선비는 다급하게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장이 풀려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된 듯 선비가 필사적으로 문을 밀고 당겨도 소슬대문은 바위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와야 할 자연의 소리가 단절된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밤바람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밖의 세상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선비님. 여인이 어느새 선비의 등 뒤에 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방을 나가시면 뼈도 못 추리십니다. 선비는 창백한 여인의 얼굴, 날카로운 손톱, 뜨거운 방, 사라진 신발, 그리고 이 완벽한 정적을 연결하며 여인의 정체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구미호나 요괴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속절없이 공포에 질려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인의 경고에 선비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릉, 둥, 우르르릉, 산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집의 기둥이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은 선비의 고막을 찢을 듯했고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아!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으나 여인은 비명 대신 짐승의 원초적인 울음소리 같은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선비를 방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창문 쪽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붙잡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님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인간이 아닌 맹수의 그림자가 겹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고혹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아기의 어미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선비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뜨거웠던 방은 산이 쏟아져 내릴 때 외부의 한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사라진 집시는 그가 맨발로라도 나갔다가 변을 당할까 두려워 감춘 것이었고 피냄새를 맡은 것은 그녀가 짐승, 곧 어미 호랑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곳은 산사태의 방향, 즉 집이 무너지는 충격을 대신 막아내려는 어미의 보호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갚으려는 짐승을, 그것도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는 존재를 요물로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스스로의 삿된 마음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굉음은 10여 분 만에 멈추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힘을 소진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안도와 모성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창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선비의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눈을 뜬 선비가 누워있던 곳은 이끼 낀 거대한 바위 아래였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은 그저 깊은 산골의 험준한 바위투성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일들이 꿈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뼈가 아플 만큼 뜨거웠던 방바닥의 잔열이 그의 등허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고는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 산의 절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 거대한 흙더미에 파묻힌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밤새 산사태가 마을을 덮쳤고 그 흙더미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 거대한 바위 아래만이 기적처럼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저택은 호랑이가 만든 환상 속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얼마나 어리석게 의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멀리 산등성이에서 어미 호랑이와 자신이 구해주었던 새끼 호랑이가 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선비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인간이 예의를 표하듯 3번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식의 목숨을 구해준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표현 같았습니다. 선비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맞절했습니다. 호랑이들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 선비가 앉아있던 바위 아래에는 신비로운 황금빛을 내뿜는 굵은 천종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보은의 증표였습니다. 산사태로 모든 길이 막힌 듯 했지만 산사태 잔해 사이로 한양으로 곧장 통하는 안전한 길이 마치 약속된 듯 기적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산삼을 팔아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청렴하고 자애로운 관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 기이했던 여인, 어미 호랑이의 목숨을 건 보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의 얄팍한 정이 짐승의 깊은 은혜만 못하다. 참된 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비가 베푼 주먹밥 한 덩이와 작은 자비심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기적처럼 내게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야화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